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에 대한 단편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아도르노는 이미 예도TV의 계몽의 변증법, 그죠? 47년도에 나온 디알렉틱 데얼 아우프클레룽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한 강좌를 열었죠. 그 이후에 1966년도에 아도르노는 미국에서, 그죠? 둘 다 미국에서 나온 거지만 말년에 69년도에 아도르노가 죽으니까 사망한 한 연도가 69년도니까 거의 말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이 부정의 변증법에 대한 이 소개가 한국에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문학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작품이 결코 아니에요. 결국은 독일 철학의 정통한 자가 이 부정의 변증법, 네가티베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저는 번역된 책부터 한국에서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번역된 책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그죠? 20년 전에 한길사에서 번역된 책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 그 작품을. 그런데 나중에 독일에서, 그죠? 하이데거, 칸트, 헤겔에 대한 어떤 그런 사유를 1차 자료로 어느 정도 소화한 이후에 독일에서 읽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책은 요만한데 독일어 책이 아주 작아요. 작게 나온 그 책인데 페이지 수는 많고, 그런데 그 작품을 이제 비로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계몽의 변증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 계몽주의에 대한 이야기, 사조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과 그 다음에 또 인간 주체에 대한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 계몽이 어떻게 도구의 이성으로 변질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는 어떤 역사와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계몽의 변증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의 변증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철학자로서 내공을 닦은 자로서 어느 정도, 그죠? 그런 자만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무슨 문학가가 동문학을 했다, 독일어 좀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아도르노의 사유는 철저하게 해체적 사유입니다. 데리다보다 훨씬 더 독일 철학에 대해서 정통해 있었던 이 아도르노는 탁월하게, 그죠? 탁월하게 독일 철학에 대한 그러한 이해 안에서 특히 이 책에서는 칸트와 헤겔, 하이데거가 주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칸트와 그 다음에 헤겔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책을 백날 붙잡아도 뭐 범주, 개념, 존재, 이런 걸 해체하는 거, 변증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이상학 비판이 마지막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책은 완전히 헤겔, 칸트, 그 다음에 하이데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 어떤 읽기,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문학가가 이해할 수 있어요? 흐림도 없는 얘기죠. 철학의 정통한 자,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독일어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자만이 이 아도르노가 썼던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도가 이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아도르노의 이 부정의 변증법은 상당히, 그죠? 오늘날 또 다른 관점에서
해겔 읽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하이데거에 대한 어떤 존재 개념의 해체가 데리다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철학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이데거를 공부한 자로서, 그죠? 이러한, 아도르노가 하이데거를 오해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도가 이 강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칸트에 대한, 해겔의 변증법에 대한, 그 다음에 또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이 책은 결코 이해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도의 강좌를 듣고 또 다른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끊임없는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꼭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그의 글쓰기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정의 변증법은 계몽의 변증법과 수준이 달라요. 독일어로 읽어도. 그런데 그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아도르노의 사유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가 해체를 하는 칸트, 해겔, 하이데거의 철학이 정말 세 명 다 독일에서 악명 높은 철학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에 대한 이해 없이 읽었을 때 이 책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훨씬 더 부정의 변증법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학적 사유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철학을 하든지 간에 서양 철학은 칸트와 헤겔을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날 포스트 모던 프랑스 철학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 역시도 칸트와 헤겔, 그 다음에 하이데거에 대한 해체 작업을 통하여 그 마지막에는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나간다라는 거. 심지어 형이상학, 메타피지크를 비판할 때는 차라리 실증주의가 낫다. 왜냐하면 실증주의는 이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형이상학은 뭐냐? 이러면서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담론이죠. 아도르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하 아우슈비츠 ein Gedicht zu schreiben ist barbarisch,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말이죠, 여러분. 독일어를 하는 분은 들어서 한 번 더 예도가 독일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하 아우슈비츠 ein Gedicht zu schreiben ist barbarisch,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뭔 말이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여성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죠. 미국의 어떤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교수로, 콜롬비아 대학교 부속으로 있었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를 지냈죠. 독일에서 여성으로서 정교수 자리를 못 얻었던 도로테 젤레라고 하는 그 여성 신학자도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학은 달라져야 한다. 몰트만, 이런 신학자들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하죠,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강력한 어떤 현실성을 반영한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도르노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1세대로 들어가죠.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 마르쿠제, 이런 철학자. 에리히 프롬도 여기 집어넣습니다, 가끔. 그 다음에 또 하버마스, 오늘날. 그죠? 하버마스는 너무나 오래 살기 때문에 나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버마스도. 그 다음에 오늘날 생태 철학자로서 비판 이론을 수행하는 울리히백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철학에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러한 기술 문명을 비판하는 울리히 백과 같은 그런 철학자가 있죠.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이 말 뭐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독일어로 예도가 금방 읽었던 시를 쓴다는 것은 발바리슈 뭐죠? 야만적인 것이다. 이 말은 상당히 그죠. 뭔 말인가 하면은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거는 오히려 그죠. 인류 역사에서 뭔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그죠. 그 비참한 역사를 건너뛰고 시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걸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간이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그죠. 그 고통을 겪는다라는 게 뭐야? 그거는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인간이 문학을 하고 시를 읽는다는 건 얼마나 사치스럽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인류 역사에서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거는 코미디와 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해 있었던 이들이 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해 있었는가 하면 이러한 철학자들이 전부 다가 유대인으로서 독일 철학을 한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 그러나 유대 전통의 유대 종교를 옹호한 자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나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순환을 당한 자들로서 그죠? 특히 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심지어는 강사를 했을 정도였고 이렇게 곧 교수 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학자들이었는데 이 아도르노는 36년도인가 34년도에 쫓겨나죠. 나치에 의하여.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호르크하이머 역시, 발터 베냐민 역시. 그게 나치에 의해서 비판 이론가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러한 비판 이론가들은 전부 다가 외국으로 쫓겨나든지 죽든지, 베냐민은 무슨 포르투갈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러한 독일 안에서의 이 대가들의 사유 안에 이러한 동일성의 철학이 어떻게 레비나스가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 푸코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성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 동일자의 철학의 대가들로서 수렴될 수 있는 세 명을 언급합니다. 그 세 명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칸트, 헤겔, 그 다음에 하이데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의 변증법은 바로 하이데거, 헤겔, 칸트의 사유로 바로 들어가서 그들의 개념을 해체해버려. 이러니까 철학을 모르는 자는 그 번역된 책을 백날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책이에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이후에야만 부정의 변증법은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을 읽었던 자들이 그런 수준으로 부정의 변증법에 손을 댔다가는 손도 못 대고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이 독일어 좀 한다고 손댔다가 큰 코를 다치고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도의 이 강좌를 듣고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죠?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 세 명의 철학자에 대하여 해체하는 니체와 데리다가 니체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존재에 대한 개념을 박살을 냅니다, 여러분.
그게 존재에 대한 개념을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칸트와 헤겔로 나아가는데 결국 이 부정의 변증법은 동일성에 대한 개념, 동일자에 대한 이 개념을 해체하면서 결국 헤겔의 변증법 안에서 부정의 부정을 통한 긍정을 얻어내는 이러한 철학은 환상이다. 부정은 영원한 부정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유에 근거하여 모든 철학을 해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와 언어에 대한 관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여러분, 언어를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이라든지 헤겔의 종합 개념이라든지 부정의 부정, 그죠? 그 다음에 칸트의 개사계라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편 이성, 실천 이성에서 나타나는 보편자라든지 자유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아도르노가 해체를 하는데 그것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해체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도르노의 이런 해체 작업에서 니체를 발견할 수 있고 푸코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리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도르노를 또 어떤 사람이 또 무슨 포스트 모던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아도르노 자체로 봐야 된다.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적 사유가 안에 들어 있는데, 그런 소리 하는 자는 되게 웃기는 거죠, 여러분. 철학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르노를 알기 위해서는 근대성, 모데르네를 형성하는 칸트와 헤겔과 하이데거를 알아야 되고 이 세 명을 해체 작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포스트 모던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미셸 푸코가 제가 푸코 강좌에서 이야기했듯이 푸코의 계몽이라는 강좌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푸코가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짧은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기가 이러한 호르크하이머라든지 아도르노, 하버마스도 나중에는 대화를 하죠. 이러한 비판 이론가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참으로 자기 자신은 그러한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고 동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푸코는 나중에 말년에 죽을 때가 돼갖고 자기 선생들은 독일의 이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와 같은 이 비판 이론가들을 한 번도 소개해 준 적이 없대. 그래서 돌고 돌아서 말년에 이들을 발견하는데 푸코가 사실은 자기의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푸코가 자기 자신의 이러한 철학을 이런 비판 이론가들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유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얼마나 독단적인 거예요. 철학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읽으면 안 돼? 그런 사유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결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말하는 자가 락강 데리다, 리케르, 그 다음에 또, 푸코, 이런 들레주, 이런 오늘날 바디유, 이런 모든 포스트 모던 담론을 지배하는 이러한 바타이유라든지 이런 모든 보드리아르 이런 모든 학자들을 자기가 알아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코미디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해서 아도르노를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그 해체 자체가 이미 포스트 모던적 사유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있죠? 그 존재 개념은 결코 여기서 이제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 예도가.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거는 존재자의 관점에서 얘기가 되는데, 결코 존재자의, 그러니까 주어와 수를 연결하는 그 이다와 있다라는 이 개념은 결코 현실성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자는 수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언제나 존재자가 존재로 수렴되는데, 이 존재는 결코 인간의 현실성을 제대로 나타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의 개사 개념 있죠. 그러니까 주어와 주체와 수로의 관계, 그죠?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 개사 개념 역시도 뭔가가 인간의 현실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다 수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들 뭔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개별자를 뭘로 만들어요? 보편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 그 인간은 누구야? 이 세계 모든 인간이야. 그런데 이러한 보편 명제는 전부 다가, 그죠? 이러한 것으로 수렴될 수 있지만, 개별 인간이 얼마나 다른 인간과 달라. 이런 개별 인간이 다른 인간과 다른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존재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개념은 결코, 그죠? 결코 이러한 개별자의 현실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환상이요, 이러한 현실성을 폭력적으로 동일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존재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제의 현실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면, 하이데거는 결코 존재로 존재자를 수렴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아도르노를 다시 보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면 뭐냐? 하이데거는 언제나 자기의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라 그랬어요. 단 한 번도 하이데거는 자기의 그 존재 개념을 따로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야. 모든 있음은 개별자의 있음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그 개별자의 있음이 타자와의 공속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아도르노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주체 개념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주체를 형성하는 게 바로 주체가 형성하는 게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체가 존재라는 이러한 독특한 중성적인 개념으로서 이 주체를 형성하는 사회의 관계 개념을 하이데거는 자기의 존재 개념으로서 이러한 현실성을 중성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아도르노 하이데거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데거의 특히 해석학 개념, 해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 다자인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하이데거의 존재자의 존재를 딱 떼놓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존재 개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타자성의 개념도 제대로 하이데거는 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칸트의 실천이성에서 여러분들, 실천이성을 이야기할 때 보편적 도덕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만 되는 그러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당위적 윤리를 이야기한다고, 보편 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로부터 자유의 개념이 나오는데, 특히 칸트의 이 보편 이성, 실천 이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보편 이성의 개념을 아도르노는 해체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런 윤리는 인간을 비윤리적으로 만들고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이거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거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개념은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특히 이 칸트한테서의 이러한 그 실천 이성 비판에서 나타나는 보편윤리 개념을 까는 거야. 이거 역시도 동일자의 개념에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동일성에 대한 철학에 대한 그의 비판은 현실성과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인 거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언어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모든 보편적 언어는 자기의 그 개념을 사용하잖아. 그죠? 그 개념 안으로 현실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헤겔을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여러분, 개별자는 언제나, 주체는 언제나 객체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 객체와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를 통하여 주체는 언제나 이 객체를 개념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화는 정신화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래서 관념론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정신화를 통하여 모든 객체가 이 사물성이 물화되어 버려. 물화. 그러니까 이러한 바깥에 있는 객체가 주체화되면서 언제나 이 주체화를 통하여 바깥에 있는 객체는 항상, 그죠? 항상 그 관념을 통하여, 그죠? 개념화를 통하여 정신화되어 버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객체는 부정의 변증법은 뭐냐?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개념이라는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야 이것이 바로 자기 주체의 정신화를 통하여, 종합을 통하여 이 객체가 재주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합의 개념인데, 이것은 언제나 현실을 개념을 통하여 확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실제는 그 안으로 통섭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라고. 부정의 변증법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 헤겔 비판에 놓여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 비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적인 거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존재 개념으로 전부 다 환원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 개념을 환원될 수 없고, 그러니까 헤겔의 이러한 주체화의 상태 안에서 객체를 주체로 만들 때에 나타나는 변증법적 운동은 이러한 관념의 운동이고, 이런 관념의 운동을 통하여 객체가 주체화될 때에 드러나는 이러한 절대정신의 자기 현년의 모든 종합은 이런 방식으로 동일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주체의 왕국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동일자의 철학은 바로 나치즘과 파시즘의, 그죠? 그러한 무서운 뭐죠? 전체주의 철학. 레비나스가 들어 있죠. 철학에 동조하는 그런 사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도르노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의 세계, 인간이 말하는 언어의 개념으로는 이런 동일자가 성립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도라는 인간을 여러분들이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이래. 예도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예도는 언제나 산책을 좋아하고 철학을 한다. 그리고 예도는 이런 인간이다. 이 규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언어의 규정 안에 예도의 현실성, 예도 자신의 실제 인간이 그 언어에 일치하느냐? 결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현실성은 결코 동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도르노가 니체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비판은 니체가 가장 훌륭하게 해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현실성의 그 언어가 맞지 않아. 그게 모든 언어는 종합과 일반화를 가정하고 있어요. 맞죠? 사과는 맛있다. 여러분, 그저 사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사과가, 그 모든 언어의 고유명사라든지 모든 언어는 결코 현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어는 언제나 부정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도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게 긍정으로 표현하면 언제나 현실에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맞죠? 그래서 신을 개념으로 갖고 갔을 때 신과 같은 인간도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는데 신을 일반화시켜 버렸을 때 나타나는 거는 그러면 신은 그런 면이 신은 사랑이다.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신이 다 들어가네.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의 변증법도 어떻게 보면 아레오바기타라든지 동방정교의 부정신학의 이러한 언어적인 이러한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긍정적인 어떤 개념을 통하여 긍정하는 표현보다는 부정하는 표현이 A는 B다가 아니라 A는 B다가 아니다가 바로 현실성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개념이라는 거야. 맞죠? 예도는 짜장면을 짜장면을 싫어하지 않는다. 차라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현실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은 언제나 영원히 부정을 통하여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거든. 그런데 긍정을 해버리는 이 모든 언어는 개념화를 통하여 왕국을 쌓는데 이 개념화는 언제나 부정의 어떤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의 주장들은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그저 갖고 있는 동일성의 특성, 일반화의 특성, 총체화의 특성, 모든 언어는 총체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나무, 여러분, 나무가 이 세계에 수억 그루가 있잖아. 그게 다 나무예요. 언어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인간 그러면 다 인간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이 다 동일하냐?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을 개별로 표현한다 그래도 언어는 결코 그 개별의 실제를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이라든지 해겔의 이러한 긍정의 변증법이 그리고 존재론이 하이데거의 그 다음에 보편적 윤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칸트의 이러한 모든 철학들이 여러분
이것이 사회의 어떤 종합의 철학 안으로 갖고 가서 사회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정치학적인 그런 데에 이런 것들이 적용되었을 때는 엄청난 폭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정의 변증법은 이러한 모든 일반화시키는 개념 언어, 철학의 개념 언어들에 대한 어떤 반기를 통하여, 그죠? 이러한 인간의 현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현실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반성의 철학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도르노의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과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여러분 봐봐. 칸트가 말했던 그런 범주, 여러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표.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현실성에 적용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결코 맞아떨어질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응? 뭐 당연한 이야기죠. 칸트의 윤리가 부르주아지의 기존 질서를 옹호한다든지 하이데거의 이 존재 개념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사태를 인정하는 그러한 기존 질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존재를 긍정하는 그러한 스타투스 크보, 현재의 존재 상태,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그럴듯한 비판이죠, 여러분. 이 비판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철학함 안에서, 그죠? 칸트와 헤겔과 하이데거의 철학 안에서 드러나는 그 다양한 모순점들을 우리는 새롭게, 그죠? 사유를 통하여 이러한 철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도르노의 이 철학은 상당한 어떤 비판적 반성을 통한 염세주의적 시각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반성할 수 있는, 그죠? 철학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반성은 언제나 이 세계에 대한 칸트, 헤겔, 하이데거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 개념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왜곡된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비판적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을 잡을 때는 서구적 전통 안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존재론의 질서, 그리고 언어와 현실의 차이, 그 다음에 이러한 언어의 일반화를 현실에 적용했을 때 드러나는 폭력성, 그죠?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아도르노의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을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잡든 독일어 원서를 잡든 영어 번역서를 잡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아도르노의 근대 모데르네에 대한 이 대가들, 독일의 사유의 이 대가들의 이러한 전체성의 철학, 레비나스 비슷한 레비나스가 나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전체성에 대한 해체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 그 다음에 미학적 특징, 이런 것들을 해체적 미학,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질서를 세우는 그러한 존재론에 대한 반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 이런 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아도르노의 사유를 통하여 이러한 근대성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 아도르노의 이런 비판 이론이라든지 이런 철학이 철학의 중심을 중심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의 존재론 안에서 우리가 배워질 수 있는, 해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진리의 가치들을 우리는 전부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비판 이론의 부정의 변증법과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요런 면이 있구나. 요런 정도로 또 다른 기존 질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 이론에만 빠지면 해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염세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긍정할 수 있는 존재의 긍정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러한 부정의 변증법을 함께 고찰한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예도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프랑스의 또 다른 폴 리케르라든지 전통으로부터 많은 진리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철학자들로부터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예도가 또 강좌를 열었듯이 하지만 또 생각이 또 안 나요. 이러한 긍정성으로부터, 존재의 긍정성으로부터 또 많은 철학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철학도 여러분들이 함께, 그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부정의 변증법을 통하여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통하여서도 더욱 풍성한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바로 예도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예도의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예도의 이 강좌는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추스.